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로켓과 인공위성, 달 착륙선 발사 등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항체가 없는 30, 40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뚜렷한 감염 원인을 찾지 못해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고위험성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생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DNA 감정은 최근 과학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고 0.1%만의 차이로도 구별할 수 있어 매우 정확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 중 하나인 DNA 감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리포트.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로켓 강국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는 2021년 봄 발사, 2030년 달 착륙선 발사를 앞두고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서 불을 뿜은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엔진 발사에 성공하면서 로켓 선진국 대열에 발을 디뎠습니다. In less than 30 years, Korea had built already a huge competence in space. They have capacities in all the domain, almost all the domain. I mean, the meteorological aspect, Earth observation, science, navigation, and even lunar probes. So,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한국의 우주 개발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로켓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위성이나 탐사선을 자유롭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켓 개발이 보여주기식 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사체를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그 일감이 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경제 논리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보장해 주냐 이거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발사체는 기술 개발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로켓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IT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그동안에 인공위성 운영에서 뭐 가지고 있는 위성 영상들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연구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내후년 소형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우주 선진국과 자웅을 겨룰 날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500kg급 중형위성 3기가 개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4세대 중형위성 3, 4, 5호 개발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세대 중형위성 4호는 농작물 작황이나 산림자원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3호는 발사체의 위성 발사 기능을 검증합니다. 또 5호는 하천 관리와 해양 환경 감시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3, 4, 5호 개발에는 각각 470여억 원, 1,770여억 원, 1,170여억 원, 1,420여억 원 등이 투입되며 개발은 산업체가 주관합니다.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시영 연세대 의학과 교수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바이오 분야의 지식자산 창출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해 관련 내용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학을 주제로 발표 능력을 겨루는 페임랩 코리아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페임랩 코리아 본선을 다음 달 10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페임랩 코리아는 과학을 주제로 발표 자료 없이 독특한 소품을 이용해 3분간 발표하며 대상 수상자는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 등 국민 생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민생활자문단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민생활 문제 소통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19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과학 유튜버, 정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A형 간염 감염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는 시도별로 경기도가 1,0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전이 615명입니다. 두 지역이 전체 감염자 3,597명의 46.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전은 지난달 225명, 이번 달 17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기 대전 다음으로는 서울, 충남, 충북, 인천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고열과 복통,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별로는 30, 40대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위생이 좋게 자라면서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균들에 노출이 돼가지고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에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20대 이하는 예방접종을 통해 50대 이상은 자연 감염을 통해 항체를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형 간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앞서 A형 간염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원래 A형 간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이긴 하지만 이번 확산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올해 신고된 A형 간염 환자가 현재까지 모두 3,671명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배에 이릅니다. 예. 심지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A형 간염 환자 수가 2,400여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넉 달 만에 그의 1.5배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발병 수준을 이미 훌쩍 넘긴 건데 네. 올해 왜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나요? 네,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건당국이 현재 A형 간염 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A형 간염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서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최소 2주에서 50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원인을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A형 간염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좀 의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발생한 A형 간염 환자의 70% 이상이 30대에서 40대로 집계됐습니다. 30대가 37%로 가장 많고요. 예. 40대가 35%로 비슷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보면은 13%에 달하고요. 네.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발병률은 전부 다 10% 미만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30, 40대 A형 간염 상체 양성률이 유독 낮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2015년 자료를 보면은 당시 20대 가운데서 A형 간염 한 채를 가진 비율이 12% 정도로 가장 낮고요. 30%는 31% 정도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같은 발병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항체 생성이 가운데 3, 40대만 유독 낮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요즘 10대나 20대는 이 대부분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는데요. 이와 달리 옛날에는 이런 예방 접종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역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 과거 우리나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릴 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어릴 적에 A형 간염을 앓고 나면은 항체가 생깁니다. 예.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이 어릴 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은 예방 접종으로 그리고 노년층은 어릴 적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으로 항체가 생겼지만 예. 지금 30, 40대는 항체가 이제 많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겼던 거군요. 네. 그럼 요즘에 30, 40대는 예방접종을 지금이라도 받는 게 좀 좋겠네요. 네, 이 보건당국은요, 만 30살 미만은 이 아무런 검사 없이 백신을 무조건 맞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30살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서 항체가 아직 없다고 나온 경우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그리고 A형 간염 백신은 이 2번에 걸쳐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2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 생길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종 후에는 항체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30, 40대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런데 A형 간염 안 걸리는 게 최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A형 간염을 치료하는 약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성인은 70%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심한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 또 메스꺼움, 또 복통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 85%는 자연스럽게 이 병에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 전염성 간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A형 간염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A형 간염은 B형이나 C형과는 다르게 혈액이 아닌 타액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네. 따라서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려 마실 경우 전염의 위험이 있고요. 또 화장실에서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은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에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또는 음식을 섭취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도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네, 뭐 손 씻기 그리고 뭐 잔 돌리기 그리고 예. 저희 뭐 탕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는 공유해서 경우 먹는 많잖아요. 거예요. 예. 그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앞서서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네.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스페인 독감 20세기 초에 발병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망자를 냈던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한 역대 최악의 질병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5천만 명이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4분의 1에서 절반까지도 감염됐다는 분석이 있고요. 예. 4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4만여 명 이상이요. 네. 예. 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게 1918년도였거든요. 바로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있었죠. 예. 스페인 독감이 3.1운동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 독감 유행으로 인한 이 인명 피해가 속출했지만 당시의 조성총독부는 적절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 독감 유행에 따른 피해를 한국인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당시 매일신보 1918년
11월 3일자에 따르면은 경무총관부 위생과 관계자가요. 독감으로 특히 한국인이 많이 죽는 이유가 무모하고 이 이치에 맞지 않는 한국인의 치료 방법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한국인들이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1918년에 독감이 3.1운동의 한 도화선이 되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정말 분노할 만하네요. 지금 네. 저희가 들어도 굉장히 그러게요. 화가 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뭐 지금이면은 좀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스페인 독감 소식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내 연구진이 이 스페인 독감이 왜 다른 독감들보다 유독 많은 사망자를 냈는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이유를 밝혀냈다고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건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항원 모양에 따라서 140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이들 중 하나일 뿐인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독했는지 살펴보면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에 생긴 이 돌연변이 2개가 원인이었습니다. 유전자 이름이 PB1F2라는 곳인데요. 원래는 우리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뭐 이런 물질을 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치료도 어렵고 또 전염성도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PB1F2라는 바이러스요. 네. 자, 이 부분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른 독감도 이런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증식이 된다면 뭔가 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PB1F2라는 거는 대부분의 독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요. 네.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진의 말을 한번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해가 없던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이제 두 군데 돌연변이를 유발시키니까 이것도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로 돌변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냈거든요. 맞지 않아? 유전자. 네, 이번 네. 발견으로 이 위험한 독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네. 스페인 독감처럼 맹독한 바이러스가 언제 생겨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요. 이제는 그 독감 바이러스를 관찰을 해서 특정 위치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면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잘 퍼지고 또 사상자도 많이 낼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사전에 조기에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바이러스의 맹독성을 없애는 이 목표 부위, 타겟 지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고위험성 바이러스의 약물을 개발하는 데도 한 발짝 나아갔다는 데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원인을 찾아냈고 그리고 또 타겟을 찾아냈다니까 앞으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치과도 종합검진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검사 장비와 치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치아와 잇몸, 턱 관절 등 구강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치과 전문의가 구강 전반을 검사하고 형광 분석 검사를 통해 충치나 풍치, 치태 상황을 파악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로 치아 뿌리와 턱 관절을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영상 치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종합적인 검진 결과가 제시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치과 가기도 무섭고 해서 뭐 불편한 데가 있어도 참고 지내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구강 검진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치아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적 구강 기능 검사로 관절과 근육, 아래턱의 움직임을 분석해 좌우 비대칭 환자의 치료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치과 종합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 지수와 나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 검진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자기 치아의 상태와 구강 건강도를 객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습득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의 시급성, 예방적 조치 이런 항목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속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하면 치태가 생기고
이것이 굳어지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잇몸뼈를 녹아내리게 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치료,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 사용, 스케일링을 통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 댕기열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댕기열은 숨모기에 물려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최근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달 현재 61명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여행 중에는 긴옷과 모기 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해 사용하고 의심 증상이 생기면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여행 후에는 한 달 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귀국 후 2주 안에 발열과 발진, 관절통 등이 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에서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전체 산림의 11%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다수 대학과 환경 관련 비정부 기구 등은 브라질 전체 산림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조사 대상 지역 중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산림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불법 벌채와 농지 개간, 건설 공사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를 보조공학기기라고 합니다. IT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개발되면서 장애인의 친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휠체어가 서서히 세워집니다. 일어설 수 있게 만든 전동 기립 휠체어입니다. 선체로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입니다. 계단이 평평하게 펴지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계단 사이와 리프트 하단에 안전 센서가 장착돼 낙상이나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물에 다 턱이 있고 계단이 아니니까 이런 건물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은 참 좋거든요. 문서나 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다목적 확대기입니다. FHD 뛰어난 파질 분산뿐만 아니라 엉덩이까지 급파질 높은 흉과 빗방사, 빗번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기기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받고 실시간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동 문자 통역을 통한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손가락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한 골무 마우스입니다. 손가락에 끼워 엄지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보고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7천여 명이 이런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직장에 취업했을 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본인이 장애로 인한 그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인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장애인들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고안된 서양의 천문시계 아스트롤라베를 18세기 실학자가 조선식으로 해석해 만든 천문 관측 도구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정조 때인 1787년에 실학자 유고인이 만든 과학문화재 혼계통 허니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구에 새겨진 별자리는 명나라 학자가 번역한 해설서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별이 표현되어 있고 중국 책의 실수를 바로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혼계통 허니가 조선 지식인이 서양의 천문학과 기하학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소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과학 문화재라고 설명했습니다.
DNA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으며 지문이나 머리카락, 혈흔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범죄 현장에서는 DNA를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DNA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DNA 감정실 박수정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범죄 사건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뉴스도 있지만 저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DNA 증거가 최첨단 기술의 정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뢰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DNA 감정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생물학적 증거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첨단 과학사 기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0.1%의 차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 식별 지수를 확률값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불상 남성의 DNA가 있고 이와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이 한국인 중에서 몇 명당 한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도 개인 식별 지수를 계산하고요. 한국인 집단에서 개인 식별 지수가 계산했을 때 99.9% 이상의 신뢰도에서 유일한 DNA형인지를 확인합니다. DNA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또 미량의 흔적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로 이 피의자를 99.9%의 확률로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DNA를 검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험 과정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오염 방지와 정확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2명 혹은 3명이 팀을 이뤄서 감정을 진행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다음으로는 법광원이라는 특수 파장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흔적까지 표시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이 많을 때는 어느 것부터 먼저 감정을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의 계절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행 시점이 봄이었다면 장갑을 착용했을 것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장갑에 흔적이 묻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장갑을 먼저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악산 등산객 살인 사건 감정 같은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DNA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증거물에서 흔적을 발견한 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증거물에서 흔적이 발견되면 그 흔적이 혈흔인지 정액인지 또는 다른 흔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액흔 판별 시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DNA를 추출하고 어느 정도의 양으로 추출이 되었는지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DNA형 확인을 위한 일련의 분석 과정을 그 다음에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DNA 분석을 했을 때 매번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출된 DNA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는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감정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긴급 감정이 들어오거나 증거물이 대량인 경우에는 야근까지 해야 기간 내에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NA를 검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분석 과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DNA를 검출하는데도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증거물에 따라서 검출 유효 기간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었는데 감정물이 잘 보관이 돼 있으면은 이집트 미라의 치아에서도 DNA가 분석이 가능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고대 미라에서도요. 네, 이처럼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거나 고고학의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정도로 잘 분석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옷에 묻어서 건조된 혈흔이라든지 정액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이 지나도 잘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있는 것까지도 검출이 되는군요. 자, 실장님께서는 그 대검찰청 DNA 감정실에서 일하고 계신데 국과수 DNA 감정실도 있잖아요. 이 두 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로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실의 경우는
경찰의 1차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물을 신속하게 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검찰청 DNA 감정실의 경우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범죄 수사나 공소 유지 등 검찰의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검출되지 않은 증거물에 대해서 재감정도 하고 또 경찰 단계에서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증거물이 있다면 추가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의 수준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이 더 높고 또 엄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검 DNA 감정실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1심, 2심, 3심까지 3번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도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으면 다른 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정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면 독점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 또 협력을 통해서 감정의 질도 향상이 된다면 이 감정 분야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가수와 대검찰청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예, 자, 이 DNA 감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오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옛날 사건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네. 최근에 기억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포천의 안매장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계약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헬스 기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중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고 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범행 도구로 추정되던 바벨거리 쇠봉에 대해서 저희가 DNA 감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정을 해보니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이 되어서 이 범행 도구임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역시 작년 4월에 발생했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새벽에 택시 승차 순서 시비로 집단 폭행이 있었고 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폭행 시에 사용한 나뭇가지와 돌을 찾아와서 DNA 감정을 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장소가 도로 가운데 있는 화단이어서 화단에 있는 그 수많은 나뭇가지 중에 가능성 있는 것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도 나뭇가지들이 정말 많아요. 네, 수거한 나뭇가지는 저희가 이제 DNA 감식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가 수거한 나뭇가지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도 설마 하는 증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가끔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좀 지금 뭐 최근 사건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최근의 과학 수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DNA 감정실에 계시면서 보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네, 오래된 성폭력 사건이나 절도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때 또는 무악산 사건처럼 이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뻔한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나고 또 진범을 잡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매우 보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특히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남에게 도움이 돼서 더욱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검 DNA 감정팀이 세계적인 뛰어난 감정팀이 되도록 감정기법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작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국가 총연구개발비가 그 규모가 세계 5위이더라고요. 과학수사 인프라에도 적절한 투자를 해주신다면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수사에 사용되는 감정기법은 응용학문의 한 분야이고 또 그러다 보니 숙련된 인적 인프라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과학 수사가 잘 되는 것도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딱 제공하고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이 그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도 확충되고 그 앞으로 노력하시는 것들을 좀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검찰청 DNA 감정실 박수정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생물을 사는 열대우림으로 우리나라 넓이의 70배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60%는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벌채와 산불 등으로 이미 많은 산림이 파괴되면서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열대림 파괴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목소리 속에 국제사회가 지구의 허파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